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무엇일까요? 자, 3초 드릴게요. 3, 2, 1, 땡. 정답은 바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였습니다. 정답이 머릿속에서 술술 나오시나요? 4개 중에 과연 몇 개나 정확히 맞히셨는지 정답의 개수를 댓글에 슬쩍 한번 적어주시죠. 사실 0개라고 적으셔도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저는 국방과 납세까지는 자신있게 외쳤는데요. 나머지인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전에 분명히 알았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사실 방금 드린 질문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이라는 명함을 받기 위해 치르는 귀화 시험의 단골 문항이랍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보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더 잘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궁금해지네요. 그렇다면 이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 위대한 시작, 진짜 1호 귀화인은 누구였을까요? 솔직히 여기서 바로 답이 튀어나오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름이 알고 보면 완전한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혹시 박연이 떠오르신 분 계세요? 푸른 눈의 서양인이 갓을 쓰고 조선의 관리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 말이에요. 사실 박연을 떠올리셨다면 꽤 아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진짜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보다 훨씬 더 앞선 시점에 무려 1500년 가까이 더 거슬러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인물이 숨어 있었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몰랐던 진짜 1호 귀화인의 정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최초라는 말에 참 약합니다. 최초의 커피나 대통령 같은 문제도 어디서부터 선을 그느냐에 따라 답이 휙휙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귀화도 똑같습니다. 고려를 보느냐, 조선을 보느냐, 혹은 서양인만 보느냐에 따라 주인공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박연을 영순위로 떠올리는 건 그의 이야기가 워낙 영화 같아서일 뿐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최초로 귀화한 서양인은 박연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귀화인은 쌍기입니다. 박연보다 무려 700년이나 앞선 귀화인이었죠. 쌍기가 고려에 남게 된 이유가 정말 황당한데요. 그는 원래 중국 후주에서 온 사신단 일행으로 고려에 왔습니다. 그는 하필 여기서 지독한 감기, 몸살이 심하게 나는 바람에 일을 마친 동료들은 다 떠나는데 혼자 아파서 못 가고 낯선 고려 땅에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운이 꼬인 외국인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광종은 그걸 다르게 봤습니다. 연고도 없고 국내 세력과도 얽히지 않았고 머리까지 좋은 외부 인재가 눈앞에 떨어진 셈이었으니까요. 당시 고려는 호족 세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혼인으로 묶이고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왕권까지 흔드는 말 그대로 고인물 끝판왕 같은 분위기였죠. 광종 입장에서는 그 판을 흔들 돌멩이 하나가 절실했을 겁니다. 그래서 광종은 후주 황제에게 직접 편지까지 쓰는 정성을 보이며 쌍기를 고려에 남게 만들었죠. 요즘으로 치면 오너가 직접 나서서 해외 임원 스카우트에 나선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락을 얻어냈죠. 결국 이방인이라는 점이 오히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팔을 휘두를 수 있는 독보적인 장점이 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과거제도의 탄생입니다. 인맥도 집안도 다 치우고 오직 시험 점수로만 사람을 뽑자는 이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귀화인 쌍기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제도였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피말리는 입시와 취업 경쟁의 시초가 외국인 고문의 아이디어였다니 기분이 참 묘하답니다. 하지만 쌍기가 시스템을 바꾼 차가운 전략가였다면 다음으로 만나볼 박연은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휴먼 드라마인데요. 이제 진짜 흥미진진한 박연의 눈물 젖은 사연으로 넘어가 보시죠. 박연은 장르가 전혀 다릅니다. 쌍기가 차가운 머리로 나라의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었다면 박연은 뜨거운 눈물과 오해 그리고 생존으로 기억되는 블록버스터 주인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쌍기보다 박연이 더 익숙하게 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박연 이야기는 시작부터 거의 영화 첫 장면 같더라고요. 그는 네덜란드 출신의 평범한 선원이었습니다. 조선 중기인 1627년 일본으로 향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표류 끝에 도착한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박연의 기막힌 조선살이가 시작되는 건데요. 그날 밤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검은 바다를 겨우 건너 낯선 해안에 올라섰는데 저 멀리서 횃불이 하나둘 흔들리며 다가오는 겁니다. 옷은 바닷물에 젖어 몸에 들러붙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어디선가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까지 들렸을 겁니다. 그 순간 박연 일행의 머릿속엔 아마 한 생각뿐이었겠죠. 아, 여기서 끝이구나 하고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람을 잡아먹는 야만의 땅이라는
황당한 소문까지 돌았다고 하죠. 지금 들으면 웃기지만 칠흑 같은 밤바다 끝에서 횃불 든 병졸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면 그 소문이 갑자기 현실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 박연 일행이 통곡했다는 기록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거죠. 외모도 낯설고 말도 안 통하고 도망칠 배도 없습니다. 할 길은 안 보이는데 병졸들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 남는 거죠. 그렇게 잡아먹힐까봐 떨던 사람이 훗날 조선 이름을 받고 조선 군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은 공포 영화였는데 그 끝은 조선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연이 귀화하게 된 진짜 이유가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선 조정이 처음엔 그를 돌려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보내려 했더니 일본이 거절했어요. 박연 일행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으로 보내려 해도 당시 명나라와 후금이 전쟁 중이라 그쪽도 여의치 않았죠. 한마디로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조선 입장에선 난감했겠죠. 내보낼 곳은 없고 그렇다고 그냥 풀어놓을 수도 없고요. 조정 입장에서는 이러면 우리가 써야겠네 싶었겠죠. 원치 않는 귀하였지만 운명이 그를 조선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기서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데요. 박연은 서양식 화포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화포, 쉽게 말하면 대포죠. 임진왜란을 겪은 뒤였던 조선은 군사기술에 몹시 예민해져 있었고 이런 기술을 가진 외국인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존재였죠. 이후 박연은 훈련도감에 배속돼 홍위포 같은 서양식 화포 제작과 운용에 관여하게 됩니다. 조선 입장에선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기술자였던 셈이죠. 쓸만한 사람이다 싶으니 조선이 더 꽉 붙잡은 거죠. 병자호란에도 실제로 참전했고 동료 2명은 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박연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장면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박연은 조선 여인과 결혼해 남매까지 두었어요. 언어도 익히고 문화도 흡수하면서 완전히 조선 사람으로 살아갔죠. 그러듯 26년이 지난 어느 날 또 다른 네덜란드 선원들이 제주도에 표류해 옵니다. 바로 핸드릭 하멜 일행이에요. 그때 조정이 박연을 통역관으로 제주에 파견했는데 26년 만에 만난 동포 앞에서 박연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소매가 다 젖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하멜 입장에서는 그냥 낯선 땅에서 만난 같은 나라 사람 정도였겠지만 박연에게는 26년 만에 만난 유일한 동포였으니까요. 박연 하나만 해도 이렇게 드라마틱한데 우리 역사 속에 우리가 까맣게 몰랐다던 귀화인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박연보다 더 앞선 조선 초기에도 놀라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복 입은 사람들 사이로 머리에 하얀 터번을 두른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실록에 아주 선명하게 박제된 이름, 도로입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이름은 도로, 직업은 이슬람 승려입니다. 기록을 보면 도로는 단순히 구경 온 관광객이 아니라 처자식까지 전부 데리고 온 생계형 기술 이민자에 가까웠어요. 1400년대에 가족을 다 이끌고 바다 건너 낯선 땅으로 왔다는 건 인생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죠. 조정은 실제로 집까지 마련해주며 받아들였습니다. 1400년대 조선 땅에 무슬림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꽤 놀라운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로에게는 특기가 있었거든요. 초점을 캐는 광산 기술이었습니다. 도로는 태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조선은 산천이 수려해서 진귀한 보화가 많으니 전국을 돌아다니게 해주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요. 요즘으로 치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와서 전국 광물 채굴 사업권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태종이 이걸 허락해줬습니다. 결과는요, 한 달 만에 수정 300근을 캐서 임금에게 바쳤다고 해요. 이래서 실력 있는 사람은 시대를 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건가 봐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극적인 귀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도로가 평화롭게 조선 땅을 파고들었다면 이 사람은 칼을 들고 쳐들어왔다가 칼을 내려놓은 경우입니다. 바로 임진왜란 이야기인데요. 임진왜란 하면 우리는 보통 피해자인 조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그 전쟁 한복판에서 적군이 조선 편으로 넘어온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선조실록에는 1597년 당시 일본군 진영이 10,000명에 이르는 항해 때문에 크게 낙담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적군이 아군으로 대거 갈아탄 거죠.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야가 나중에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받은 일본인 장수입니다. 가토 기요마사 휘하의 선봉장으로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부산에 상륙한 인물인데요. 상륙하자마자 전투 한 번 없이 조선 장수를 찾아가 항복 의사를 밝힙니다. 그가 쓴 강화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나라의 예의 무물과 의관 풍속을 아름답게 여겨 예의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한다고요. 솔직히 좀 의심스럽죠. 3,000명을 이끌고 쳐들어온 사람이 상륙하자마자 감동받아 귀화했다니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실제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진위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 행적은 실록에 선명합니다. 무려 78번의 전투, 조총과 화약제조 기술 전수, 병자호란 참전까지. 조선이 그 공을 인정해서 정이 품벼슬의 김이라는 성에 충선이라는 이름까지 하사했어요. 새로운 가문을 창시한 겁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대구 달성군의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죠.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조선은 귀화한 왜군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들이 정말 찰집니다. 김규순, 김양해, 이귀명. 이름이 아주 직관적이지 않나요? 비화인에게 비순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리고 의리를 향해 돌아온 자, 명을 따라 돌아온 자. 이름 자체가 귀화의 의미를 담은 거죠. 장명 센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조선을 늘 닫힌 나라처럼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달랐어요.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실력이 있으면 써먹고 괜찮다 싶으면 자리를 내줬습니다. 쌍기는 제도를 바꿨고 박연은 기억을 남겼고 도루는 조선이 실용 앞에서 꽤 유연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쟁 속 귀화인들은 인간이 얼마나 현실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죠. 어떤 경우엔 생존의 선택이었고 어떤 경우엔 기술과 기회의 선택이었으며 어떤 경우엔 아예 새로운 삶을 통째로 던진 선택이었습니다. 귀화는 꼭 이념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묘합니다.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먹고 자랐지만 사실 우리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이방인들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의 장면들 뒤에는 경계를 넘어온 이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던 거죠. 파이가 심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절 그들의 다름을 배척하기만 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썩은 물을 퍼낼 과거 제도도 없었을 것이고 외적을 막아낼 강력한 화포나 조총 기술도 훨씬 늦게 꽃피웠을지 모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낯선 시선이 고여있던 상식을 깨뜨리고 나라의 엔진을 다시 돌리게 만든 원동력이 된 거죠. 결국 귀화는 단순히 섞이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합쳐 더 강해지는 진화의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저도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유쾌한 상상을 해봤거든요. 저희 집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외국어가 튀어나오는 건 아닐까 하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터번을 두른 할아버지가 나올 수도 있고 푸른 눈의 할아버지가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갓쓴 네덜란드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제2의 박연이나 제2의 사야가는 분명히 어딘가에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외국인 친구나 지인이 있으신가요? 그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어른교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